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의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상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며 최종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네,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 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내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받은 변협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던 걸로 파악됐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내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쟁점 하나하나 짚어보죠.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면서 공식화하고 있죠.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르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목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하는 것은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바 있는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항소 제안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 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죠. 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체포동의안 표결은 법력권 절대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내란정당 해산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절체절명의 기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의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2일 자정,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다만 과반 거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지도부 시각입니다.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는 당 안팎 반발 속에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했으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도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당원들은 당원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사자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일자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사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1,322조 가운데 44%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입니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GDP의 50%를 넘었고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데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 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연금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전성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투자와 서학개미 행렬, 한미 금리차, 장기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가세한 고환율 속에서 자칫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자율적 운영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사후 책임과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사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2% 넘게 올라 3,960선에 안착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1,470원대에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0.9% 오른 3,891로 출발해 2% 넘게 상승폭이 커지며 3,960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3,80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 3,960선에 안착해 4,000선 재진입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였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세였습니다. 3.5% 오른 10만 2,80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10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SK하이닉스는 혼조세 끝에 1% 오른 52만 4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하락했던 것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메타가 구글의 인공지능 AI 반도체인 TPU 채택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도 2.5% 오른 877로 마감했습니다. 0.9% 오른 863으로 개장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4거래일 연속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출발해 1,457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46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3시 반 기준으로는 1,465.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시 반 기준 환율 1,472.4원과 비교했을 때 6.8원 하락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자제하고 전략적 환 해지에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풀고 증권사들은 고객의 해외 투자 시 환전 시점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지휘부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추면서 법리조차 무시한 기소라고 반발을 한 건데요. 앞으로 공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상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공수처의 지휘부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검찰의 묻지마 기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힌 법리조차 무시한 기소라고 반발을 했고요. 앞으로 공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전두환 씨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그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또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계가 좀 있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모독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인신 공격과 재판 방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54만 명, 그리고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세액은 1천억 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15만 1,000명으로 2만 3천 명, 세액은 1,679억 원으로 511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15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1심 선고는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형량 변호사로서 예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많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내란죄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엔 내란 음모 사건이었거든요.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냥 음모인 경우에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달리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라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달리 행정부의 2인자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중한형이 구형됐어야 된다. 적어도 상징적으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선고하고 별도로 구형이라는 건 우리 이제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오늘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행동이기 때문에 구형은 좀 더 중형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오늘 특검은 45년 전 전두환 씨 내란 때보다 국격 손상을 더 입혔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구형 15년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총리가 이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 주요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 아마 방조 혐의는 이런 것 같아요. 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을 왜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고 그걸 방관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 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 형법상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5년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검사의 구형이고 검사의 의견 개진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10년 이상이 실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방조죄는 한 15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내란 관련 첫 구형이기 때문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도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즉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연락하면서 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V0의 불안감.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묻거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 씨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당시로 가보시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V0가 역시 김건희였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말하는 거고 되게 그리고 하나는 불안감이 보여요. 본인이 나 사법 처리되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러니까 불안감과 일종의 질투심 같은 거
자격지심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게 확실히 이번 소위 내란 내지는 불법 비상계엄의 하나의 원인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추정. 네,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그럼 지난해 5월이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총선이 4월 10일이었는데요. 한 달쯤 지난 5월 2일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명품법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5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중앙지검 이제 검찰총장이 사실상 침묵으로 이 인사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10월 달에는 무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직접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고려해서 인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시 영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같은 김건희 씨의 사법적 부담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특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특검이 밝혀내야 될 문제죠. 그거는 비약이고 저거 부적절한 거 맞아요. 그리고 부당하고 어찌 보면은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2년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맞는데 저게 무슨 질투 이건 아니에요. 네. 불안감의 표현이고 내 수사도 김정숙 여사 안 하듯이 하지 말라는 저는 압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부인이 직접 그 법무부 장관의 얘기한 받아들이는 법무부 장관 입장은 아마 압력으로 충분히 들렸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뭐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드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이게 계엄으로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죠. 저걸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했다는 거는 비약이에요. 계엄했다는 것은 비약이다. 그 부분들은 비약입니다. 예, 영부인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메시지 보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검 수사 상황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선명한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 확장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계엄 1주년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던 장동혁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체제, 전쟁 등 연일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의 강성 메시지에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그 손실도 굉장히 큰 겁니다. 터닝 포인트 그 시점이 이 12.3인데 최종적인 스윙포트, 캐스팅 보드는 중도 아닙니까?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어떤 소구력으로 가져갈 건가? 요때 이제 12.3의 메시지를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기 딴에는 12월까지 오른쪽으로 돌다가 이제 땅 하면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생각할 텐데 보통 그 경기하면 오른쪽을 열심히 돌면요. 땅 하는 순간 자빠집니다. 윤석열 접견, 또 광주 행보, 또 우리가 황교안 발언 뭐 하나하나 장동혁 대표께서 아무튼 국민의힘을 정상화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계속 이 비정상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 외연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자꾸 사과하는 건 내부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중도층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조금 난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난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 항소 포기를 외압을 넣어서 막대한 돈을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될 걸 대장동 일당령 몰아주는 부분도 항의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 바탕 위에서 지금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계엄이 된 지 1년이 다가와요.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도는 20에서 25%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의 지지도 격차는 두 자릿수예요. 어떤 여론조사들은 갤럽이나 MBS 조사들은 더블로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져보면은 지금 나는 지지정당이 없다, 이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싫지만은 국민의힘도 싫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많아요. 이게 그냥 무당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웬만하면은 국민의힘 지지하겠는데 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 지지정당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27% 30%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중도 무당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반 이재명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격, 투쟁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최근에 면담하셔서 이 같은 말 전하셨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했다는 건 장 대표하고 우리 사이에 그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비밀인가요?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고 장 대표 스스로도 매우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12월 3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이지만은 자기 취임 100일과 맞물려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동의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더 좀 지켜보고 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 전체가 함께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영진 의원의 조언이 반영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시선 벌써 내년 지방선거에 쏠린 듯하죠.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정청래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명 최고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정청래 지도부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원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뭐 그런 이유로 또 그만둘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국회의원 배지 떼는 것도 아니고요. 최고위원 그만두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에서 쫓겨나듯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거기도 5명 선출직 5명이 줄사퇴하면 비대위로 가야 돼요. 비대위 전환이 되고 비대위면은 김병기고. 현재로 이제 사퇴하시는 분이 이제 5명 안쪽, 다시 말해서 4명까지만 이제 거리가 되면
그것은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보궐선거를 한다 이런 뜻인데 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지방선거 출마 등의 사정으로 사퇴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5명까지는 안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박수현 수석대변인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정청래 지도부 붕괴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사태를 우리가 봐와서요. 지금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출마하실 분이 5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네. 가능성이 있고 한준호, 김병주, 이원주 최고위원 경기지사설이 나와요. 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4분이죠. 이제 황명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보궐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미 정권이 바뀌고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보궐로 출마했는데 바로 또 사퇴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 네. 그렇더라도 저희는 바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당대표도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당대표도 다시 선출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설사 정청래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도부가 뭐 붕괴돼서 비대위로 간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이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당대표를 새로 뽑았다?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찾아가서 네. 5번째 분은 말려야 된다.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예, 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 던지더라도 정청래 호흡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김한규 의원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과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들 변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들 변호인들 어제 유튜브에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 팀만큼 격조 있고 신사적이고 멋진 변호사들이 없죠. 근데 즐겁습니다, 오히려. 이진관 판사나 법원 행정처장, 우리 천대엽 처장까지 나서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니 저희들은 뭐 몸집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저한테 조롱 좀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법원장한테 쪼르르 기어가서 그걸 징징거리고 일러 바쳐요.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이 자신들을 고발해줘서 내 몸값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가 여러 사람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법과 뭐 절차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 두 분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감치할 정도로 재판을 방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냥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 진행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성 표현까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변호인들도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소위 본인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저거를 기반으로 뭐 어떤 행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극우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이런 사건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뭐 명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제 여인용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인데 체포 명단 관련 질문에 방첩사 요원들은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이 명단이 별로 무의미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정치인 체포나 김어준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한 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불필요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본인이 체포 지시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저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저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감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지시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 그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게 이제 더 쟁점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사 얘기 잠깐 하면 저거 정말 이 참 낯뜨거운 막말이죠. 그리고 변호사 얘기를 포기했어요. 그 변호사는 자기 피의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데 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하냐라는 게 저게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러니까 이득일까요? 저는 뭐 저분들은 이제는 정치 유튜버로 나가기로 작심하고 나간 거다라는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저거에 대해서 사법 모독이다라고 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보다도 더 조롱하고 그리고 지금 사법 장악과 사법 통제를 위한 가전 입법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그렇게 조롱하면 되느냐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예. 저는 선택적 비판을 하시면은 국민들로부터는 저는 공감받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의 사법부 모독에 대한 비판 제재는 여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번째 발사에 도전합니다.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오늘 저녁 최종 발사 시각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나루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위한 막바지 점검이 진행되고 있죠. 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어제 연료와 전력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컬 케이블 연결에 이어 발사체 신호 점검 작업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유공합 케이블 연결과 기체 누출 여부를 파악하는 기밀 점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선 엄빌리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리호에 전력과 추진제, 공기까지 공급하는 역할로 누리호의 탯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11시 5분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 6시까지 발사 운용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기술적 준비 상황과 충돌 가능성, 날씨 등을 종합 검토해 저녁 8시 15분 정확한 발사 시간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면 탱크 냉각을 거쳐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이뤄지고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할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다. 어제는 고흥 전역에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악조건이 있어 일부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새벽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기상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는 큰 문제가 없으면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됩니다. 4차 발사를 앞두고 이곳 우주센터 전방 4km 부근부터 일반 차량 접근이 제한되고요. 발사 시간이 임박하면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도 통제됩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 바다입니다. 발사체 낙하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행 경로상 폭 24km, 길이 78km 해상도 운항이 불가합니다. 잠시 뒤면 소방 인력 80여 명과 특수 차량도 배치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우주전망대와 해수욕장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루 우주센터에서 YTN 오설입니다. 네, 오늘 고흥나루 우주센터는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며 비교적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은 다시 강풍과 낙뢰를 동반한 요란한 비도 예보돼 있긴 한데요. 다행히 발사 시간대는 비껴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고흥 지역 날씨 현황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고흥에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날씨가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네, 오늘 고흥나루 우주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하고 발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흥 북내면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4도 가까이 크게 올랐고요. 바람도 서풍이 초속 3m 정도로 비교적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사 예정 시간인 내일 새벽 1시를 전후해서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8도 안팎을 유지하겠고 바람은 초속 2에서 3m 정도로 비교적 약하게 불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점차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돌풍과 낙뢰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또 고흥을 비롯한 해안가에는 다시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내일 누리호 발사 시점이 새벽 1시 전후이고 또 낙뢰를 동반한 비구름은 아침부터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실제 발사 시점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언급하며 강압 수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 의원의 출석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언급하면서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는데요. 개발부담금 문제는 군수가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이고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철 면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 고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ND가 경기 양평군 공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 시한 소급 연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양평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특검은 공지구 사업과 관련한 여러 결정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ESIND 대표를 맡았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김 씨와 김 씨 배우자를 내일 소환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용역업체 동해 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을 다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감찰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요? 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과 관련해서 수사팀 감찰 결과를 내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합니다. 공지구 개발 당시 개발부담금 담당자였던 정모 씨는 지난 10월 2일 특검에서 양평 공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여드레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은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재판에선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 중인 11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증인 신문은 마무리됩니다.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출석해서 신문을 받았는데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2023년 12월 이 씨가 보낸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메시지에서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뒤 명품 목걸이 논란만 부각돼서 보도됐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 테러 이후 통일교에 대한 공격이 일본과 한국 언론에 도배돼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며 TM으로 표기된 한 총재 역시 지침을 줘서 실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친모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국가수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아이 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데 긴급 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서 오늘 중에는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두 사람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16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로 보인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앞서 병원 측도 아이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두 사람은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사망할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지난 23일 소방 출동 당시 CCTV를 보면 소방대원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소방 관계자는 YTN에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뱉어낸 음식이 묻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당시 아이 목에 음식이 걸렸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을 바탕으로 아이가 숨지기 전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라면 숨지기 전 강하고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 24일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배에서 내린 뒤 승합차로 150m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씨. A씨는 사고 당일 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30여 시간 만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입원 치료 중인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등 초기 조사 결과에서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감식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수거가 어려워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긴 만큼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신발을 국과수에 보내 밑창을 정밀 감식해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최후 진술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총리, 국민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계엄 선포 꿈에도 예상 못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맥락이 없고 분명치도 않았다며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결정을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복귀를 할수록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런 소회를 느꼈습니다. 네, 내년 1월 21일 오후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구형을 했고요. 법원은 내년 1월 21일 오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며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통춤과 에어쇼 등 화려한 환영식으로 시작된 UAE 순방. 양국 정상은 100년대계 동반자 선언과 함께 3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체계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최대 150억 달러 넘는 계약 수주도 기대되는 만큼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으로 꼽힙니다.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지인 이집트에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합의하고 4조 원 규모 공항 확장 사업 제안도 받았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연설에선 중동을 상대로 평화, 번영, 문화 분야 상생을 뜻하는 샤인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해 다자주의와 기후 대응 강화, AI 기본사회를 강조했고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일본, 중국과는 약식 회동을 하며 최소 10개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다자 외교를 마친 소회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서로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좀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에선 원전과 도로 건설, 보훈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맺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아공과 함께 중동의 전통적 강국들을 방문지로 선택한 건 우리 산업 협력 범위를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심화하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확보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순방으로 그려낸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이 실제 계약과 투자 성사를 통해 국내 산업 성장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올해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고환율 등 민생 경제 문제와 정치권 갈등 등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열흘 동안 진행된 4개국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네, 순방에 동행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도 오늘 아침에 귀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열흘 동안 4개 나라를 순방하는 아주 긴 일정이었는데 총평부터 해주시죠. 네, 7박 10일간의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이런 긴 순방이었고요. 또 하나는 4개국이었는데 양자 방문도 있었으나 또 G20과 같은 다자 회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담아서 만든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연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각각 4개국에 적절하게 적용해서 외교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순으로 순방국별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 첫 번째 방문지인 UAE.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진한 환대를 받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이 환대 의식인 알 아얄라와 함께 시작한 국빈 방문이 AI 원전 협력 등 무려 7건의 MOU를 체결을 했어요. 경제 외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UAE는 이제 우리가 원전 4기를 지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또 진출해 있고 또 아크 부대 우리 150명의 장병들이 여기에서 국방협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서 방산, 투자, 에너지, AI 이런 분야에서 모두 협력의 강도를 좀 높이고 또 국민 대 국민으로서 협력 방안들을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UAE에서의 극진한 환대 참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집트로 가셔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것 역시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의 유서 깊은 카이로 대학에서 무려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께서 우리의 이런 정책 연설을 하셨고 이게 매우 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지금 알시시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대한 그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해서 이집트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 강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이걸 앞으로 이제 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순방의 중간에 이제 G20 다자회의 일정도 있었잖아요. 뭐 미국이 불참을 해서 남아공 G20에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 문서가 나와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이 미국이 불참한 것이 좀 이 다자회의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좀 나왔습니다. G20의 이번 의의 그리고 우리에게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미국이 불참했지만은 미국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기로 호스트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무엇은 G20 자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G20 남아공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프리카와의 연대 그리고 협력 의지를 밝히고 이로써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로 향하는 외교의 지평을 더 확대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펙 경주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다자 외교 무대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또 양자 회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미국은 아니고 독일, 프랑스 외에 중국, 일본 등 그 참석 정상들과 그 양자 회의를 그때 많이 갖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2028년 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2028년 우리나라가 G20 주재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방지는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였는데 원전 협력 방안을 맺은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외에도 그 중동 지역의 중요 국가인
튀르키와 안보, 경제 그리고 문화 여러 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정상으로서는 13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이었고 대단히 큰 환영을 받았고 이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외교부에서는 이런 3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협의체도 만들고 또 추가 협의도 해 나가고 후속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미 팩트시트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아무래도 이제 핵잠수함 건조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건조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잠수함은 우리가 안보 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건조도 중요하지만 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핵 연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미국과 협조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핵잠을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로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미 원자력 협정인데 이 부분도 좀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잠 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분야의 협력이라면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핵잠을 갖고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자력 협력 협정은 우리가 이미 26기의 민간 원자력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하고 또 연료를 다 태우고 나서 그 스펜트 퓨얼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재처리를 해서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재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핵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 조인트 팩트 시트에 두 개가 함께 큰 성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좀 혼돈스럽습니다. 예, 핵잠과 원자력 협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외교적인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중일 갈등이 지금 격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발단이 된 건 타이완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일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이 동북아 그 질서에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전략적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측과 잘 협조를 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특히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대통령께서 중국 또 일본의 총리 다 각각 면담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양쪽 그 일본 또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잘 유지 발전시키고 경제적 번영도 함께 추구해보자는데 그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외교 현안이 좀 당면한 부분이 있어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이제 어업시설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이 철거를 거부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그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에서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중국 측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웃 간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 간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웃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나려면은 담장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중국에 잘 설명을 했고
중국 측도 이를 이해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리해 주셨어요. 일본 문제도 좀 짚어보면요. 지금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후에도 일본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사실 일본과의 문제는 잠재적인 우리의 갈등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뭐 보관이 있으실까요? 네, 일본과는 지금 국제 정세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과 협력도 여러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라든지 잠재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껄끄럽거나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 잘 관리하고 좋은 면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웃 나라의 관계를 조금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려고 했는데 좀 무산이 돼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북미 대화가 앞으로 열린다면은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대통령께서 벌써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그것은 북한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러한 낮춰진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평화의 좀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처음으로 롯데와 HD현대가 첫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에 냈습니다. 제출 시한인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을 향해서도 생산 설비 감축을 포함한 자구책 마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두 회사의 계획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HD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두 회사의 합작법인인 HD현대케미칼까지 세 회사는 오늘 사업재편 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의 승인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생산시설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공시를 통해 생산시설 합리화와 함께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획안이 실현되면 두 회사가 갖고 있던 나프타 분해 시설 NCC에 대해선 최대 100톤 규모 설비가 가동을 멈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업계가 지난 8월 약속한 NCC 설비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두 회사가 도맡아 해소한 셈입니다. 산업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고요. 또 공정위도 이들의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등 지원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다른 회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있는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생산시설이 밀집된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또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의 재편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연말까지 생산설비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직접 여수 산단을 찾았습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에 연장은 없다면서 사업 재편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고발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요. 이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국수본에서 알려온 내용인데요. 법정 내 소란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서 서울청으로 이관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예술인에게 최고의 영예이고 특히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문화훈장의 5개 등급 가운데 금관문화훈장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주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순수 예술인들에게 돌아갔고 대중문화 예술인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2020년대 이후입니다. 첫 수상자는 배우 윤여정입니다.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을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 가운데 처음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받는 상이라고 들었는데 저로 시작해서 많은 제 주위 분들이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극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민 MC 송혜에게 별세 직후인 2022년 6월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대중음악인으로는 엘리제이 여왕 이미자가 2023년 첫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요를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랬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통 가요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노래다라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과 에미상 수상 공로로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도 2022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의 봉준호 감독과 칸 영화제 최대 수상의 박찬욱 감독이 한 단계 낮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것과 비교돼 뜻하지 않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순재 배우는 최고령 현역 배우로 평생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의원을 지냈지만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점도 수상 이유로 명시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예술인들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평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되레 핵심 증거를 없애고 은폐를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이 재판부에 15년,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 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이걸 두 개가 제일 중한 형이거든요.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달라고 이제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나중에 공수처 병행을 했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자체는 형량이 방조기 때문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10에서 한 50년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하가 5년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행사랄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랄지 또 이중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5년 정도 특검에서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이 구형량 중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거 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란에 가담했다.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면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마 지금 재판한 것 중에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유무죄가 굉장히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이제 비판을 했고 그 인정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지금 혐의 중에서 아까 중환죄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이제 유증이 이게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 보면 이제 계엄 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탄핵 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뭐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문이 이제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이제 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이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 공문서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 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걸 전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검찰의 지금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막판에 이제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걸 통해 갖고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는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뭐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해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특검 측에서는 과거 내란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때보다 국격이 더 손상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계엄과 비교를 한 건데요. 어떤 점이 좀 두드러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특검 자체는 기소를 했으니까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게 제일 원하는 바겠죠. 더군다나 지금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45년 전이면 뭐 80년대 5.17 이제 그때와 비교를 한 건데 뭐가 더 국격을 손상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계엄 자체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계엄이 끝났거든요. 시도만 하다가. 그렇지만 또 80년대 때의 계엄 자체는 또 지금과 완전히 다 틀리게 완전 쿠데타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점령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가 더 훨씬 더 국격이 손상되고 어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특검은 뭐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번이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입니다. 이 다른 재판보다도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선고가 나는 것들이 다른 내란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랄지 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이것은 사실 다른 재판하고 그렇게 뭐 좀 약간 그 역할에 있어 보면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중요 임무 종사를 할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형량에 있어서 어떠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결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고도 아마 뭐 1월 중 뭐 이렇게 선고가 될 건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른 재판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단 이제 전제는 그거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랄지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와 관련된 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재판과 영향성이 있겠지만 만약 그게 이제 무죄로 결정이 나버리면 사실 이제 구형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에 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송창진 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장이 작년 7월에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냐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관여된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증언을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위증이었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죠. 근데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이 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이잖아요. 그럴 때는 대검에다 사건을 이첩하고 통보하고 이첩하도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한 거의 11개월 동안 이걸 결과적으로 특검에다 이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뭐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재승 차장 그거 이외에도 또 이전 부장 검사들을 한 3명 이상을 다 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결과를 보면은 1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 1명뿐입니다.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기준으로만 따지면 최상병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이건 최상병 특검이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 사단장으로서 과실에 의해서 결국 최상병을 순직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과실범이에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의 본질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본질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제 한 명도 구속 못하고 단지 과실범으로 그 뭐 특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고 영장 뭐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화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최상병 특검의 내재적인 한계는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내용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9세기에 태어난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의 명물 거북이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 땅거북 그레마가 고령에 따른 뼈 질환을 앓은 끝에 안락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마는 미국 제21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84년 갈라파고스 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까지 지내던 샌디에고 동물원이 개장하기도 전에 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로 뉴욕에 자유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2.542주로 정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반도체 콘셉트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과자를 출시합니다. HBM 칩스는 허니 바나나 맛 과자의 약자로 인공지능 메모리 HBM과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을 중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아시아 광고제에서 단편 영화 밤낚시 캠페인으로 올해의 브랜드와 올해 에이전시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밤낚시 캠페인이 2025 원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에서 12개 상을 석권해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올해 브랜드와 에이전시 타이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 이사에서 전체 CEO의 3분의 1인 20명을 교체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신동민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롯데 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로 새롭게 선임돼 기존 박제임스 대표와 공동 경영 체제를 꾸립니다. 75년생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 사업 본부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해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내일 새벽 누리호가 4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다행히 바람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요란한 비 예보가 있지만 비구름이 발사 시간 이후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비에 황사가 섞인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8cm, 전북 동부 높은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후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청주도 5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